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되게 깊어지는 자리인데요. 오늘 저희의 의견들을 한번 짚어보시면서 투자의 시계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주식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가를 빠지면 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가장 좋은 대답이지만 저는 이게 비겁한 대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왜 아직 주식이라는 경로에서 자산 수익률의 코어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큰 그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트럼프 2.0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에이펙 회의를 투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엄청난 빅딜들이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이 이었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연이어서 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나름의 외교 성과를 이야기하고, 이건 주식시장의 축포로도 이어졌는데요. 제가 판단했던 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났던 큰 변곡점은 미중이 신냉전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가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되게 가격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개인의 이탈 혹은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좌측 차트를 한번 보시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새롭게 재건할 거라는,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재건할 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하는 미국의 이기적인 새로운 질서는 미국의 가반 이상이 창성하는 정책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의 반인권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들이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고 있지만, 아직 트럼프 지지율은 4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성과를 입증한 가운데서 미국과 관련된 모든 지정학 불안들이거나 정책 불확실성도 낮아지고 있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봐야 되는 큰 그림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재건은 개인의 이탈이 아닌 미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방증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의 강도는 제가 딱 작년 트럼프의 당선 때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은 트럼프가 협상주의, 실리주의의 관점에서 위험의 확산과 해소, 그리고 주가는 조정과 반등의 경로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은 보다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관세의 높이는 낮아진 게 아니라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정책의 그림이 좀 더 뚜렷해지는 그림인데, 그 수면 위에 있는 그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에서 트럼프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라는 그림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동시켜 보면 되죠. 좌측의 회색의 트럼프 정책의 집행자들을 보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는 인물들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들의 미국의 백악관과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을 보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들보다 주목해야 될 건 트럼프의 정책을 설계한 자들의 마쿠의 인력들이겠죠. 저는 3명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제이드 벤스, 스티브 마이런,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이 3명의 인사들이죠. 저는 미국 트럼프의 핵심은 트럼프 싱크탱크를 통해서 그 생각의 기조를 천명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3명이 그리는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이 수용 가능한 변화라는 것들을 이해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사람들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미국의 부통령이죠.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이자 트럼프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트럼프의 지지율을 유지시키면서 대중에게 새로운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스티브 마이너는 현재 연준의 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경제자문위원장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지금 한국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일본에 요구했던 5,500억 달러라는
미국 제조 펀드에 대한 구상과 마라라고 합의라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금융 질서 재편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트럼프의 핵심 책사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죠. 팔란티어의 창업자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라는 실리콘밸리 핵심 권력기관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면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상원 의원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트럼프에 소개해서 부통령의 자리에 앉힌 것도 이분이고요. 스티브 마이란이 이전에 근무했었던 해치펀드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틸의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 페이팔 마피아의 테슬라의 CEO이자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국방으로 미국의 새로운 안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그리고 저는 왜 이분의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많이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백악관에서 AI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틸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제가 여기 글에 적었던 것처럼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 뿌리 내렸던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파괴를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조금 더 가까운 전략적 국가자본주의로의 진행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저는 투자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을 꼭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올해 연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시스템 전환을 이야기할 텐데 미국은 30년의 단위로 사회 시스템과 국제 질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 이전의 단계가 결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제 분업인데요. 팬데믹 전후의 전환기를 거치고 우측의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보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자신이 설계한 글로벌 경제 안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이고 그 핵심이 국가자본주의인데요. 주목할 만한 이야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보 지형의 변화겠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신요리제 에펙트라는 주조 차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 달러 시스템과 연동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하면 미국은 국제 안보의 보증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현재의 미국은 새로운 안보 질서라는 다각주의 진영들을 인정하고 이 안보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대신 비용을 요구하는 국가로 변해 있죠. 그리고 중국 중심의 자국이 설계한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중국과 분리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고요. 정부보다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면서 통화 만능주의로 굴러가던 유동성 팽창의 세상을 통화가 아닌 연준의 넉살을 잡아서라도 목을 비틀어서라도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정부 중심의 구도 내에서 재정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이념, 자유, 평등의 그림보다는 기능들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는 것들이고요. 시장보다는 정부가 산업과 경제와 금융을 통합하는 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일어났던 흥미로운 변화들은 미국이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광산 기업들을 정부가 인수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로키드 마틴이라는 방산의 기업까지 인수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비슷한 체제 중심으로 미국이 전략적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 내에서 트럼프를 킹이라는 말로써 이제 비하하고 있는 그림인데 우리는 이 그림이 성공할지 말 건지에 대한 이거 여부보다 이 그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대한민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짚어봐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봉착한 위기가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이 그림을 들여다보시면 파란색 그림이죠. 이게
패권국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걸 근간으로 미국의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졌는데요. 파란색 선을 저랑 따라가 보시면, 이게 유튜브로 보시면 이 글자가 보이실지 몰라서 제가 글을 줄이고 최대한 차트를 넓게 만들었는데, 제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꼭 한번 제 말과 이 그림을 따라가 보시면서 미국을 한번 들여다 보시죠. 패권국이 되면 소득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올라가는 국가에서는 제조업 생산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절대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상대적인 경쟁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와 기술로 강성한 국가가 되려 패권국이 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아이러니한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요. 조각난 제조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부채 사이클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신용 팽창 사이클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러면 국가가 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패권국이 갖는 가장 큰 힘은 금융에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이 풀었던 달러, 이게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되겠죠. 무역 적자보다 더 큰 금액이 타국의 외환 보유고나 무역 적자나 투자금으로 미국으로 다시 유입되게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 달러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약해져야 되겠죠. 근데 넌센스하게 더 많은 돈이 금융자본으로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달러는 강해지는 거죠. 그럼 달러가 강해지면 또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제조업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력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 구조적인 불균형에서는 부채 사이클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 그게 현재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미친 나라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올해 9월까지 미국이 지출한 이자 비용이 천조를 넘어섰습니다. 부채는 하늘을 보고 자라지만 하늘에 닿을 수 없고요. 부채는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구조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첫 번째가 국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고, 두 번째가 새로운 금융과 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인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26년에 준응할 변화는 아래의 빨간색들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한 건 스티브 마이란의 정책대로 관세를 레버리지로 나머지 국가들에게 미국의 생산을 강요하는 형태인 거죠. 다음 스텝이 뭐냐고요?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공급망 재배치와 생산 사이클에서 지금부터 미국은 나머지 국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향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만들어진다라는 목표는 오바마 정부부터 진행된 10여 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변한 게 뭐냐고요? 트럼프 이게 변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미국의 공급망 구축 전략은 중국 공급망의 억압과 파괴,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형성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난 직간접적인 수혜로 다가왔습니다. 직접적 수혜는 미국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사이클이죠. 코스피의 시가총액 분류를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가총액이 늘어난 건 미국의 투자 사이클을 따라갔던 산업재, 조선, 방산, 기계와 같은 업종들이고, 그리고 이 산업의 중심에 있는 AI의 가장 핵심 수혜주인 반도체 업종만 좋았던 것들이죠. 간접적인 수혜는 뭔데?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눌러줬잖아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태양광 산업들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큰 공급 과잉의 우려에서 큰 경영난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이 변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급망 육성 전략이 지난 바이든 정부까지는 중국 공급망의 억압과 그리고 중국과 디커플링된 새로운 공급망이었다면, 지금의 미국의 공급망 구축은 중국의 공급망과 독립된 따로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난 공급망 구축에 수혜를 거뒀던 일본, 대만, 유럽, 한국과 같은 국가 그리고 기업들의 자본을 활용해서 재투자를 강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고요? 지금부터 미국 공급망의 형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수혜는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이클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신용 팽창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부채를 줄여가야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버는 돈을 늘리고 쓰는 비용을 줄여서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의 그 어느 역사 250년의 가정에서도 미국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택해 본 적이 없죠.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채 감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융을 억압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성장을 높이겠다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제가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데이터에 되게 익숙하셔야 돼요. 좌측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 선입니다. 이게 미국의 연간 무역 적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미국에서 방출된 거죠. 그러면 회색 선은 뭐냐? 미국에 들어온 금융자본의 달러입니다. 미국이 무역의 적자보다 더 큰 금액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전환시키고 싶은 거냐면요. 파란색인 무역의 적자를 떨어뜨리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늘리고 싶냐고요? 이 노란색 선인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조업 직접 투자 금액을 놀리는 그림으로 미국의 새로운 금융시장의 균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측의 그림,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요. 파란색 선이 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차트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떻게 늘어났냐라는 겁니다. 이 늘어나는 총액을 막대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미국이 디레버리징하는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부채를 볼 때 부채 총액을 보는 게 아니고요. 경제 규모 대비해서 부채를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분자인 부채 총액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빨간색의 차트인 경제 성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을 필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우려이자 현재 자산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림인데 현재 미국의 부채 증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란색 이자 비용입니다. 미국은 이 노란색 이자 비용을 어떻게 줄여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채를 사는 매수자들을 늘리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저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변화겠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이요.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보다 많습니다.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규모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치가 있지만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따서 와도 앞으로 3년 뒤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영국, 중국인데요. 이 세 개 국가가 합한 국채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 총량이 더 많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에게 외환 보유고를 가지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미국의 초저금리나 초장기채, 100년짜리 채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시스템이 변하는 것들이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금과 같은 랠리인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만드는 국가자본주의 형태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는 불확실성은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체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체감 지수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라는 위험 섞인 이야기겠죠. 야,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야기는 달러의 지위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미국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부채의 확장, 유동성의 확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우려와 기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내년의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자산의 전망을 하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 2026년도 경제 금융시장은 어떠한 경로를 보일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차트는 저희가 이제 마감이 있어서 미리 좀 보내긴 했는데 사실 역사적인 수익률이죠. 투자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사적인 강세장이 진행됐는데 모두가 해피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의 하락에 베팅한 자금들이 주가지수의 반등폭만큼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많은 투자분들일수록 위험의 제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엄청 외람된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랠리,
조금 더 가격한 표현을 쓰면 많은 다수에게 미움받는 랠리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는 아주 위험한 단어를 저는 쓰고 싶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제 세 가지 단어를 들어보시면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저는 내년도 주식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예상 가능한 수준의 경기 둔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에 부합한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상보다 강한 기업의 이익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내년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보다 더 강한 강세장이라는 단어를 드리긴 뭐하지만 현재 추세가 끊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도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첫 장을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좌측 차트가 어떤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이냐면 글로벌 미국, 중국, 유럽,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파란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의 변화고요. 노란색이 내년 추정치의 변화인데, 트럼프 관세 정책을 맞고 저렇게 내려온 차트들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관세 이전보다는 성장률의 높이가 낮아진 건 분명하지만 시장의 우려보다 올해와 내년도 경기가 강했던 건 통상에 대한 위험을 희석시킨 재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5년 평균으로 그려본 그림인데요. 좌측 그림이 G7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들이 GDP 총액과 재정지출 총액의 레이쇼를 구해놓은 겁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지금 GDP의 40%가 정부의 지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통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 재정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졌고, 그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파퓰리즘 정책들이 강한 재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지되고, 내년 유럽과 일본이 올해와 같은 강한 재정을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재정과 통화가 확장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익이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헤드라인은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이 GDP 성장률의 비중이 아니라 이 GDP 성장의 높이를 결정한 기여로 보시면 AI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성장률은 2% 전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장의 추정치대로라면 0.6에서 1.0포인트가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AI 관련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좌측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2025년에 지금 내년에 4천억 달러 정도 AI가 늘어날 거라는 게 전 세계의 컨센서스인데, 이거 다 새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추정치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10개 기업의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가 이미 4천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1년을 예상하는 자본 지출 금액이 여러분 계속 상향되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동안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막대한 현금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상향되는 투자는 이들의 자기 자본 플러스 금융 자본을 활용한 투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와서 하고 있는 건 자금 조달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서버린 AI를 주장하는 정부의 재정을 활용해서 AI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고, 오라클과 메타 같은 기업들이 원화로 수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도 이 채권과 관련한 부분의 발행의 규모의 딜이 메가급으로 성사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AI 투자는 결국 공급 과잉으로 기결될 거라는 걸 절 부정하지 않지만, 전체 이익을 끌고 가고 있는 이익에 대한 추정치들이 기업의 자기 자본 투자에서 금융 자본 투자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선 되게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야, 너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이 위험이 깨트려진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인플레이션입니다. 2022년에 거의 30년 가까운 수준의 가장 높은 물가를 맞았는데요. 2020년에 여러분 빅테크 이익이 깨졌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 조건이 다 깨지죠. 뭐가 깨지죠? 첫 번째, 안정적인 경기 둔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금리가 올라오면 침체 가능성이 또 높아질 거고요. 물가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예상 가능한 범주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겠습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이미 두 가지가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통제될 건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러한 위험에 부각받을 구간이 2분기 정도를 지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유가가 통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까지 추세 전환의 그림으로는 안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그림 이야기 그리고 내년을 조망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 강의를 2,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은 이미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의 경제 질서가 변한다면 투자의 프레임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속 강조드렸던 이야기는 올해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경제 프레임은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신용팽창이었습니다. 교역과 인구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성장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물가가 통제됐죠. 그래서 저금리 환경이 만들어지고 신용이 늘어나기 용이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한국은 가계부채, 그리고 그 가계부채의 핵심에 부채를 근간으로 한 부동산의 장기적인 랠리가 지난 2, 30년 동안 이어진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프레임은 앞으로 2, 30년 동안 이어질 수 없는 변화라는 걸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장의 레벨다운, 그리고 성장의 양극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가와 금리가 레벨업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 줄어든다라는 위험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용 창출을 근간으로 한 자산들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나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보장받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뼈 때리는 이야기가 되고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건 가계자산의 70%를 부동산에 막아놓고 가계부채의 2배 이상을 가계부채의 100% GDP의 100%를 가계부채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변화인 것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에브리싱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도 우리는 원화 표시의 자기 자산의 달러 대비 가치가 30-40%가 절하돼도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랠리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커감에도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다수인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화 자산의 적극적인 편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령화를 맞는 한국의 쿠폰형 자산들의 전략적인 포지션 확대들이나 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 주식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 배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와 금리가 올라와 버리면 왼쪽 그림과 같은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7대3 가름하죠. 주식을 7을 갖고 채권을 3을 갖는 포트폴리오. 고리타분한데 근데 여러분 좌측 차트 한번 보세요. 노란색 선이 주식 100을 가져가는 것 대비 파란색 대비 자산 배분을 한 포트폴리오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변동성까지 더해서 보면 주식 100%보다 지난 30년 동안 더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측에 보면 주식 100%가 훨씬 더 높은 성장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이 주식은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국가별로 너무 큰 간극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시내 영역에서 좋은 주식들만 트레이딩할 수 없고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바이앤 홀딩으로 적립식으로 내 자산을 이동해야 된다면 그럼 여러분의 선택지는 어때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대체자산, 주식, 채권의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저희 자산 팀장들이 정리해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구간에서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의 예상대로 아니죠. 저희의 예상을 빗나가서 물가 상승이 주식시장을 부러뜨려 버린다면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켜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채권 금리도 올라올 테니 캐피탈 게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똑같이 가격 변동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어떤 자산이 상대적인 가치가 높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금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금에 손이 가십니까? 지금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금이 비싸다고요? 그러면 금이 비싸다는 가치는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이나 프라이싱을 해야 될까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죠. 금은 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도 없고요. 교환의 가치도 사실상 우리가 정해놓은 그림이니까요. 여러분 이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주식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금의 시가총액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색 음영은 지금과 똑같은 인플레이션과 레짐이 변화하는 구간인데요. 지금 주식 대비한 금의 시가총액 비중은 아직도 20%가 안 됩니다. 주식의 시가총액 대비한 금의 시가총액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45% 정도가 나왔고 지난 인플레이션 구간을 제외한 40년의 평균도 20% 정도입니다. 지금은 딱 과거 평균치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들이나 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 내에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변동성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면 금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상당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은 올해 박스권에 묻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채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차트 한번 잘 보실래요? 80년부터 그린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45년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저렇게 빠졌어요. 물론 분기로 놓고 월간으로 보면 큰 변동성이 있었겠지만 과거 40년, 30년 동안의 채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자가 뿐만 아니라 채권의 가격 상승, 금리의 하락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고 그 과정 내에서 위험을 회피한 자산인데 이제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채권은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고 내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야 되는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에게 미국 국채 기준 4% 정도의 수익률과 그리고 1%포인트 정도의 금리 하락 기대를 가지고 5%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로 재정립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식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면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벤치마크가 뭔지 아시죠? 그게 인덱스인데요. 지금의 벤치마크는 지난 30년의 경제 역사가 만들어낸 부산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 질서가 변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그대로 쫓아가는 패시브한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옳지 않을 수 있죠. 새로운 질서를 추종할 수 있는 알파에 대한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관점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들어갔지만 저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보다 더 큰 과점으로 지금과 같은 차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포지션뿐만 아니라 중국의 포지션을 동반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술혁신 사이클을 근간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죠. 근데 항상 AI든 모든 기술의 혁신은 R&D가 만들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만들어지고 이 투자는 공급 과잉으로 귀결되고 그 가격은 빠지면서 침투율이 높아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형성되는 관점의 변화인데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의 스케일에서 AI의 하이퍼스케일러 지금 주도주들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계열을 두고 어떤 테마들이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으로 주도주의 교체 사이클에 주목해서 올해 저희의 발표들 특히 미국, 중국 주식 전략뿐만 아니라 개별 섹터, 개별 업종의 투자 전략 이 부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서도 강조드렸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미국의 전략적 국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틀 안에서 위험과 기회의 두 가지 공존에서 2026년의 금융시장 환경을 종합해 보시면서 올해 투자의 환경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 가계, 내 금융자산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밑그림들을 같이 채워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